녹정기, 김용 원저, 제3권 2장. 거금을 뜯어내다. 강인은 손뼉을 쳤다. 매우 옳다. 매우 옳아. 바로 그 1초야. 위소보는 어리둥절했다. 황상께서도 이 1초를 알고 계십니까? 강인은 웃었다. 그대는 그 1초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는가? 위소보는 횡소천군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모르는 척했다. 소신은 모릅니다. 강인은 웃었다. 내 그대에게 가르쳐주지. 그것은 횡소천군이라 하는 거네. 위소보는 무척 놀란 듯 말했다. 그 이름은 정말 듣기가 좋군요. 그가 놀란 것은 그 1초의 이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강희가 그 초식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데에 있었다. 강희는 말했다. 그가 그 1초를 써서 그대를 때렸을 때 그대는 어떻게 응수했지? 위소보는 말했다. 일시 저는 당황하게 되고 마음이 어지러워져서 상대해낼 것 같지 않았죠. 그런데 벼랑간 황상께서 저와 무공을 겨루었을 때 펼쳐낸 지극히 교묘한 초식이 떠오르더군요. 그 초식으로 황상께서는 저를 황상의 머리 위로 날려보내지 않았습니까? 그 1초에 대해서 황상께선 무당파의 무공으로 선악소령이라고 하셨죠? 강인은 크게 기뻐서 부르짖었다. 그대가 나의 무공을 사용하여 그 횡소천군이라는 1초를 깨뜨렸단 말이지. 위소보는 말했다. 바로 그렇습니다. 본래 제가 배운 무공은 별로 대단치 못한 것이었지만 다행히 우리 두 사람이 무공 시합을 한답시고 많이 겨루었기 때문에 황상께서 펼친 수법을 저도 어느 정도 기억할 수 있었던 거죠. 그 밖에 저는 또 황상께서 이렇게 치고 이렇게 비틀던 것을 기억하고 있는데 강인은 기뻐서 말했다. 맞아, 맞아. 그것은 바로 자운수와 절매수라네. 위소보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왕 내친 김이니 실컷 아첨이나 하자. 위소보는 말했다. 저는 황상의 모양을 본떠 재빨리 그의 손을 잡으려고 했지요. 잡긴 잡았는데 힘이 부족하고 잡은 부위가 정확하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그자가 왼손으로 힘주어 떨치게 되자 그만 놓치고 말았답니다. 강인은 말했다. 애석하군, 애석해. 내 그대에게 가르쳐주지. 마땅히 이곳 회종과 외관의 두 혈도 사이를 잡아야 한다네. 그렇게 된다면 그는 어떻게 하더라도 떨쳐버릴 수가 없다네. 그러면서 그는 손을 뻗쳐 위소보의 손목을 잡았다. 위소보는 힘주어 몇 번 떨쳐보았으나 과연 황상의 손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위소보는 말했다. 황상께서 진작 저에게 가르쳐 주셨더라면 그 다음 위험한 고비를 맞지 않아도 됐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강인은 그의 손을 놓고 웃으면서 물었다. 그 후 어떻게 되었길래? 위소보는 말했다. 그는 한 번 떨쳐 손을 뽑자 몸을 빙글 돌리더니 어느덧 저의 등 뒤로 돌아가 두 손으로 저의 등을 후려쳤습니다. 강인은 부르짖었다. 고산유수라는 1초로군. 위소보는 말했다. 그 1초를 고산유수라고 합니까? 당시 저는 그만 놀라 낙화유수가 될 정도였죠. 별 수 없이 다시 황상의 초식을 쓰게 되었죠. 강인은 웃었다. 못나게 실이 남과 싸우는 데 있어서 사부가 가르치신 무공을 사용하지 않고 어째서 자주 나의 초식만 쓰는 것이야. 위소보가 말했다. 사부님이 가르친 초식은 연마할 때는 일일이 다 맞았지만 일단 남과 진짜로 목숨을 걸고 싸우게 되었을 때는 전혀 쓸모가 없는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오히려 황상께서 펼쳤던 그 초식들이 갑자기 저의 마음 깊숙한 곳으로부터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황상, 그때 그의 손은 이미 나의 등심을 후려치고 있었으며 저는 놀라 혼이 몸에서 달아날 지경인데 어떻게 무슨 초식을 자세히 생각할 겨를이 있었겠습니까? 저는 몸이 뒤로 기울어지는 기세를 빌려서 오히려 몸을 앞으로 날렸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돌아갔습니다. 강인은 말했다. 매우 잘했다. 회풍보를 썼겠군. 위소보는 말했다. 그런가요? 저는 그 1초를 피하는 동시에 그 기세를 빌려 비수를 뽑아들고
냅다 뒤로 일검을 내지르며 큰 소리로 부르짖었죠. 소계자, 항복하지 않겠느냐? 강인은 껄껄 웃으며 물었다. 어째서 소계자를 부르게 되었지? 위소보는 말했다. 소신은 다급한 중에 어찌된 노릇인지 황상의 초식을 그냥 그대로 배우게 되었습니다. 옛날 황상께서 뒤로 일장을 가해 저의 등을 후려치실 때 소계자, 항복하지 않겠느냐고 외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해볼 겨를도 없이 그 일초를 펼치게 되었고 입으로는 그와 같이 소리쳤던 거죠. 그러자 그는 헉 하고 쓰러지더니 미처 항복이라는 말을 할 겨를도 없이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강인은 웃었다. 정말 잘했다 잘했어. 나의 이위로 돌려서 가하는 일장은 고운 출수라고 하지. 그런데 그대가 건법을 변화시켜 일격에 성공시키다니 천만 뜻밖이야. 강인은 무공을 연마한 이후 위소보와 시범으로 시합을 가져보았지만 아무래도 진짜 적을 만나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만큼 짜릿한 흥분을 느낄 수가 없었다. 그런데 위소보가 칼로 적을 죽이는데 사용한 초식이 모두 자기에게서 배워간 것이란 말을 듣자 자연 신이 나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그는 속으로 만약 자기가 손을 쓰게 되었더라면 반드시 위소보보다 10배나 멋지게 해냈으리라고 생각하며 말했다. 그 자객들은 대담한 편이지만 무공은 별로였군. 황상, 자객들의 무공이 별로 대단치 않은 것이 아닙니다. 저희 궁안의 시위들 가운데 몇 명이 그들의 손에 살상을 당했습니다. 소계자가 명이 길고 또 황상을 시중들며 그토록 오랜 시일을 두고 무공을 연마하면서 황상의 2초 3식을 훔쳐배운 덕택이죠. 두 사람은 동시에 서로 마주보며 껄껄 웃었다. 강인은 물었다. 소계자, 그대는 그 자객들이 누구인지 아는가? 위소보는 말했다. 저는 잘 모릅니다. 황상께서는 그들의 무공수법을 알고 계시니까 10중 8구 이미 짐작하셨겠죠? 사실 나는 정확히 알아맞힐 수 없었다. 그러나 그대가 조금 전 손짓까지 해주는 바람에 내가 생각했던 점이 한층 더 옳은 것이 증명된 셈이지. 그리고 손뼉을 쳐서 서재에서 시중을 들고 있는 태감에게 분부했다. 세객도와 다룡 두 사람 보고 들어오라고 해라. 그들 두 사람은 서재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황제가 부르는 소리를 듣자 즉시 들어와 절을 올렸다. 다룡은 만주 정백기의 군관 출신이었다. 중원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적지 않은 전공을 세웠고 또한 무공도 뛰어났다. 그러나 줄곧 5배의 배척을 받아 별로 출세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최근 5배가 쓰러진 이후에야 강의에 의해 어전시위 총관에 봉해지게 되어 건청문, 중화전, 태화전 각처를 관장하기에 이르렀다. 영내시위 대신은 모두 6사람이나 되었다. 정황, 정백, 양황 3기 가운데 각기 2사람이 영내시위 대신으로 봉해졌지만 그 가운데서도 진정으로 실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바로 궁중의 시위들을 관장하고 있는 어전시위 정부총관이었다. 다룡은 새로운 요직에 임명되었는데 갑자기 궁에 자객들이 출현함으로써 잠도 제대로 못 이루고 전전긍긍하였다. 그리고 황제와 황태후께서 벌을 내리실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고민하고 있었다. 강인은 그의 두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는 것을 보고 물었다. 사로잡은 자객들은 모두 신문을 끝냈소? 다룡은 말했다. 황상께 아래입니다. 사로잡은 자객은 모두 3사람이나 됩니다. 소신이 나누어 신문을 했는데 처음 그들은 한사코 말하려 하지 않았으나 이윽고는 형벌을 견뎌내지 못하고 실토하게 되었는데 과연 평서왕 5~3개의 부하들이었습니다. 강인은 고개를 끄덕이고 음하는 소리를 냈다. 다룡은 다시 입을 열었다. 반역도들인 자객들이 버리고 간 무기 위에도 평서왕부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격살된 반역도가 입고 있는 내의에도 평서왕의 표시가 있었습니다. 어젯밤 궁으로 들어와 소요를 일으켰던 반역도들은 증거가 확실합니다. 바로 5~3개의 부하들입니다. 설사 5~3개가 파견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와 관계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강인은 세객도에게 물었다. 그대도 살펴보았는가?
세객도는 말했다. 반역도들의 무기와 내일을 소신도 모두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 총관이 기록한 반역도의 공초도 확실히 그와 같이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강인은 말했다. 그 무기들과 네이들을 나에게 가져와 보여주게. 다룡은 대답했다. 예. 그는 황제가 나이는 비록 어리지만 매우 똑똑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 일은 중대하기 때문에 그는 이미 여러 가지 증거물을 보따리에 싸서는 신복 부하인 시위에게 안고 서재 밖에서 기다리게 하고 있었다. 그는 나가서 물건을 가지고 들어왔다. 그리고 보따리를 풀어 탁자 위에 놓고 즉시 몇 걸음 뒤로 물러섰다. 청나라는 100번을 싸운 끝에 천하를 얻었고 황제들은 하나같이 무공의 통달에 있었기 때문에 본래 무기를 꺼리지 않았다. 그러나 서재에서는 신하가 황제 앞에 무기를 드러낼 수 없었으며 무척 삼가야 하는 일로 알려져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다룡은 조심스럽게 먼저 뒤로 물러났던 것이었다. 강인은 다가가 칼들을 들고 살펴보았다. 한 자루의 칼자루에 대명산의 관총병부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강인은 빙그레 웃으며 입을 열었다. 수작을 부리려다가 오히려 졸렬한 면을 드러내게 되었군. 일부러 농간을 부린다는 것이 그만 지나치게 되어 사람으로 하여금 의심을 일으키게 만들고 말았군. 이어서 강인은 세객도에게 말했다. 오삼계가 사람을 궁 안으로 보내 윗사람을 해쳐 죽이려고 할 때는 물론 오래전부터 계획을 세웠어야 할 것이며 또한 치밀하게 그 계획을 짜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칼을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도 왜 하필이면 글자가 새겨진 무기를 사용했느냔 말이다. 또 어떻게 이와 같이 칼들을 떨어뜨리게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했단 말이냐? 강인은 고개를 돌리고 위소보에게 물었다. 소계자, 그대가 죽인 그 반역도는 어떤 초식을 썼다고 했지? 위소보는 말했다. 그의 일초는 횡소천군과 다른 일초는 고산유수를 썼죠. 강인은 다룡에게 말했다. 그것은 어떤 무공인가? 다룡은 만주의 귀족이었지만 각 문파의 무공에 대해 아는 것이 무척 많았다. 황산께 아래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운남, 모광부의 무공 같습니다. 강인은 손뼉을 치며 말했다. 맞다 맞아. 다룡, 너의 견문은 꽤나 넓구나. 황상께서 칭찬해 주시니 황공합니다. 강인은 말했다. 그대들도 잘 생각해 보시오. 오삼계가 만약 사람을 궁 안으로 보내 사람을 찔러 죽이려 한다고 하더라도 결코 그의 아들이 북경에 있을 때 그와 같은 짓을 저지르지는 않았을 것이오. 자객들은 아무 때나 올 수 있는데 하필이면 그의 아들이 조정의 모습을 드러낸 이 며칠 동안 그와 같은 짓을 시키냔 말이오? 이것이야말로 의심스러운 점이 아니겠소? 그리고 오삼계는 용병술에 뛰어나고 이를 처리함에 있어서 매우 치밀하오. 그런데 반역도들을 궁 안으로 들여보내 이를 처리함에 있어서 사람의 수가 너무 적고 무공 또한 별로 대단치 못했소. 그래서는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 그와 같은 짓을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냔 말이오? 이것은 오삼계의 성격과도 맞지 않으니 이야말로 둘째 의심스러운 일이외다. 그리고 설사 그가 사람을 파견하여 나를 찔러 죽이려 한다 해서 그에게 무슨 이득이 있겠소? 설마하니 그가 군사를 일으켜 반란이라도 도모하겠다는 것이오? 그가 만약 반란을 일으키겠다면 어째서 아들을 북경까지 보낸단 말이오? 이야말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 목을 자르게 하는 짓이 아니고 또 무엇이겠소? 이것이 바로 셋째로 수상한 점이외다. 위소보는 먼저 방위로부터 오삼계를 모함에 빠뜨리려는 계책에 관해 듣고 정말 큰 묘책이라고 느꼈었다. 그런데 이제 강희의 분석을 듣고 보니 곳곳에 빈틈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위소보는 탄복하여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강희는 말했다. 그대들도 다시 생각해 보시오. 만약 자객이 오삼계가 파견한 사람들이 아닌데도 평서왕부의 무기를 휴대하고 있었다면 그것은 어떤 의도이겠소? 자연히 그를 모함하고 해치겠다는 뜻이 아니겠소. 오삼계는
우리 대청나라를 도와 천하를 평정하는데 무척 큰 공을 세웠소. 그를 미워하고 꺼려하는 자 또한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요. 그러니 도대체 이 한때의 반역도들을 그 누가 지시했는지 반드시 다시 신문을 가해 알아보도록 하시오. 다룡은 말했다. 황상께서는 잘 성찰하셨습니다. 만약 황상께서 자세히 지적하시고 이끌어주시지 않았더라면 소신들은 멍청하여 속임수에 넘어가 그만 죄 없는 사람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울 뻔했습니다. 강인은 그 말을 받았다. 죄 없는 사람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운다고? 후후후. 세객도와 다룡은 황제가 더 분부할 말이 없는 것을 알아채고는 즉시 머리를 조아리고 밖으로 나갔다. 강인은 위소보에게 말했다. 소계자, 그 횡소천군과 고산유수라는 이초를 내가 어떻게 알았는지 짐작해 보게나. 위소보는 속으로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며 말했다. 그렇지 않아도 매우 이상하게 여기던 참입니다. 황상께서는 어떻게 아셨죠? 강인은 말했다. 오늘 이른 아침 나는 많은 시위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어제 자객과 격투한 사정을 물었지. 그리고 자객들이 펼친 무공수법을 알아보니 몇 수가 바로 금영나라 목시 집안의 무공 초식이 아니겠는가? 그대는 생각해보게. 목시 집안은 본래 대대로 운남성에서 왕노릇을 해왔네. 그런데 우리 청나라가 천하를 차지한 이후 운남을 오삼계에게 내주게 되었으니 목시 집안에서 어찌 분개하지 않겠는가? 더군다나 목시의 최후 금국공 목천파는 바로 오삼계의 손아래에서 죽지 않았는가? 나는 사람들에게 목시 집안에서 가장 무서운 초식을 펼쳐보라고 했지. 그런데 그 가운데 횡소천군과 고산유수라는 이초가 있더군. 위소보는 은근히 속으로 걱정이 되었다. 나의 처소에 목시 집안의 두 여자를 숨기고 있는데 황상께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구나. 강인은 웃으며 물었다. 소계자, 그대는 부자가 되고 싶지 않은가? 위소보는 부자라는 말에 대뜸 정신이 들어 근심 걱정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싱글벙글 입을 열었다. 황상께서 부자가 되지 말라면 감히 부자가 될 수 없지만 황상께서 부자가 되라 하시면 소계자로서는 감히 부자가 되지 않을 수 없죠. 강인은 웃었다. 좋아. 내 그대로 하여금 부자가 되도록 해주지. 그대는 이 옷과 검 그리고 자객의 몸에서 벗겨낸 네이와 자객의 공초를 모조리 가져다 한 사람에게 갖다 주게나. 그러면 그 사람은 크게 한 미천을 떼어줄 것일세. 위소보는 순간 어리둥절했으나 즉시 깨닫고 부르짖었다. 오응웅. 강인은 웃었다. 그대는 매우 총명하군. 이제 가보게나. 위소보는 말했다. 오응웅이라는 녀석은 이번에야말로 크게 운수대통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의 전 가족의 목숨은 황상께서 내리신 것과 다름이 없게 되었습니다. 강인은 말했다. 그대는 그에게 무슨 말을 할 생각인가? 위소보는 말했다. 저는 그에게 이오가야 황상께서는 만리 밖을 내다보고 계시며 그대들 부자 두 사람이 운남에서 무슨 짓을 하든지 황상께서는 모르시는 일이 없다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대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은 것도 황상께선 똑똑히 알고 계시지만 흐흐흐 만약에 어떤 다른 뜻을 품게 되면 황상께서도 똑같이 알아차릴 것이다라고 말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기랄 너희 부자 두 사람은 역시 고분고분하게 있는 게 좋을 것이다라고 말해주죠. 강인은 껄껄 소리내어 웃었다. 하하, 그대는 정말 눈치도 빠르고 영악해. 말하는 소리들이 거칠기 이를 데 없군. 하지만 내 마음에 쏙 들어. 제기랄, 너희 부자 두 사람은 고분고분하게 있으라고. 하하하. 위소보는 황제가 한마디의 제기랄이라는 상소리를 자기한테 배운 데 대해서 흐뭇하게 여기고 껄껄 소리내어 웃었다. 그리고는 칼과 옷가지를 안고 서재를 나와 자기의 거실로 되돌아갔다. 그가 자물통을 열려고 했을 때 갑자기 등 뒤에서 한 차례 격렬한 아픔이 전해졌다. 그리고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구역질이 올라왔다. 억지로 문을 따고 방 안으로 들어가 의자 위에 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목건병은 물었다. 그대는 몸이 불편하신가요? 위소보는 말했다. 꽃도 부러워할 그대의 아름다운 모습을 대하게 되자 몸이 한결 개운해졌는걸. 목건병은 웃었다. 저희 사저야말로 수화폐월의 용모라고 할 수 있지만 저의 얼굴에는 한 마리 자라나 그려져 있으니 꼴 사나워 죽을 지경이죠 뭐. 위소보는 그녀가 우스갯소리를 하는 것을 듣고 즉시 기분이 좋아져서 웃었다. 그대의 얼굴에 어째서 조그만 자라가 생기게 되었지? 아, 알았다. 착한 누이 그대의 얼굴이 광채가 나고 매끄러운가 하면 희고도 반짝반짝하여 바로 거울과 같다고 할 수 있지. 그렇기 때문에 한 마리의 작은 자라가 있게 된 거야. 목건병은 그 말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물었다. 그건 어째서 그런가요? 위소보는 말했다. 그대는 누구와 함께 잠을 잤지? 그대의 얼굴은 마치 한쪽의 거울과 같으니 자연 그 사람의 모습을 비추어 줄 것이 아니겠어. 따라서 얼굴에 한 마리의 작은 자라가 생겨났겠지. 방이는 뾰로통한 어조로 말했다. 쳇, 그대 자신이 이리 와서 보시지. 그러면 소군주의 얼굴에 정말 그와 같은 조그만 자라가 생길지도 모르지. 위소보는 말했다. 내가 만약 들여다보게 된다면 훌륭한 누이의 얼굴에는 멋진 나리의 모습이 나타나겠지. 세 사람은 한동안 웃었다. 방이는 말했다. 이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궁을 빠져나가죠? 그대가 방법을 강구해봐요. 위소보는 이 며칠 동안 곳곳에서 남에게 떠받들리게 되자 한결 기분이 좋았다. 그런데 자기의 처소로 돌아오면 외롭고 무료해지는 것을 금할 수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방이와 목건병이란 두 젊은 소저가 함께 있어주니 남에게 발각될 위험은 있었지만 그녀들과 이대로 헤어진다는 것이 여간 아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하여 그는 말했다. 천천히 방법을 강구하기로 합시다. 그대들이 이 방문 밖으로 한 걸음만 내딛게 된다면 즉시 사람들에게 잡히고 말 것이요. 방이는 나직이 한숨을 내쉬고 물었다. 어젯밤 궁 안으로 들어온 가운데 몇 명이 죽고 몇 명이 잡혔는지 모르겠군요. 그리고 난을 당한 사람들의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그대는 알고 있나요? 위소보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모르오. 그러나 그대가 관심이 있다면 내가 그대 대신 알아보도록 하지. 방이는 나직이 말했다. 고마워요. 위소보는 그녀와 만난 이래 한 번도 그녀가 이토록 겸손하게 말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는지라 속으로 의아함을 금치 못했다. 목건병은 말했다. 알아봐야 할 것은 유가라는 사람이 평안무사하게 빠져나갔는가 하는 것이에요. 위소보는 물었다. 유가라고? 유머라는 인물이지. 그는 우리 사형이에요. 이름은 유일주라고 하죠. 그는 우리 사저가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죠. 그러니. 벼랑간 그녀는 hit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방이가 그녀의 겨드랑이를 간질러 다음 말을 못하도록 만든 것이다. 위소보는 아하며 알았다는 듯이 말했다. 유일주, 이건 잘못되었는걸? 방이는 자기도 모르게 급히 물었다. 어떻게 되었나요? 위소보는 말했다. 그 사람은 키가 크고 얼굴이 희며 대략 20여 세 정도의 준수한 젊은이가 아니오? 그리고 무공 또한 대단하지 않소? 그는 물론 유일주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방이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준수한 젊은이가 틀림없으리라 생각했다. 그리고 그녀들의 사형이라면 그의 무공이 매우 고강하다고 해도 틀리지 않으리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목건병은 말했다. 맞았어요. 바로 그예요. 방사전은 어젯밤 상처를 입게 되었을 때 유사형이 3명의 시위에게 붙잡혀서 1명의 시위가 그를 내리누르는 것을 보았대요. 10중 8구 사로잡혔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군요. 위소보는 한숨을 내쉬었다. 아, 그 유장사가 알고 보니 방소저가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었구려. 그러면서 그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방이는 얼굴 가득히 근심의 빛을 띠고 물었다. 게 오라버니, 그 유사형은 어떻게 되었나요? 위소보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냄새나는 계집애, 나에게 말을 할 때는 제법 퉁명하더니 유사형을 들먹이게 되자 나를 개 오라버니라고 부르는구나. 어디 놀라봐라. 그는 길게 한숨을 내쉬고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다. 애석하군, 애석해. 방이는 놀라 물었다. 어떻게 된 거예요? 그는, 그는 상처를 입었나요? 아니면 죽었나요? 위소보는 껄껄 소리내어 웃으며 말했다. 하하하, 뭐가 유일주고 유이주야.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가 죽었든 살아있든 내가 어떻게 알아? 그대가 나를 훌륭한 낭군이라고 3번 불러준다면 내 그대를 대신해서 알아보도록 하지. 방이는 뾰로통한 음성으로 입을 열었다. 말하는 게 조금도 점잖지가 못하군. 도대체 어느 말이 진짜이고 어느 말이 가짜예요? 위소보는 말했다. 이 유일주가 만약에 나의 손에 떨어지게 된다면 흥흥 나는 먼저 그를 묶고 매섭게 고문을 가하겠소. 그리하여 그의 엉덩이가 내 조각이 나도록 때려준 후 그에게 무슨 교묘한 말로 우리 마누라의 마음을 휘어잡았느냐고 묻겠소. 그런 이후 나는 칼을 들고 단칼에 이와 같이 싹 목건병은 물었다. 그대는 그를 죽이겠다는 것인가요? 위소보는 말했다. 아니지. 나는 그의 불알을 잘라 그로 하여금 태감이 되도록 만들어주겠소. 방이는 얼굴을 빨갛게 붉히며 꾸짖었다. 그저 터무니없는 소리만 짓거리는군. 위소보는 말했다. 그대의 유사형은 10중 8구 잡혔을 것이요. 태감이 되고 안 되고는 나에게 달렸지. 방소저, 나에게 부탁하겠소. 하지 않겠소? 방이는 얼굴을 다시 한번 붉게 물들이고는 더듬거리며 입을 열지 못했다. 목건병이 말했다. 게 오라버니, 사람을 도와주려고 할 때는 상대방에서 입을 열어 부탁하기 전에 도와주어야 의협심이 강한 영웅이라 할 수 있어요. 위소보는 손을 내저었다. 그건 아니야. 나는 남이 나에게 부탁하는 것을 가장 듣기 좋아한다고. 더욱이 훌륭한 지아비니 다정한 지아비니 하고 다정하게 불러준다면 나는 더욱더 그 사람을 위해 일을 할 때 신이 나게 돼. 방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게 오라버니, 훌륭한 오라버니, 제가 부탁을 드리죠. 위소보는 얼굴을 굳히며 말했다. 나를 지아비라고 불러야 돼. 목건병은 말했다. 그대의 말은 틀렸어요. 저희 사전은 장래 유사형에게 시집을 갈 몸이에요. 그러니 유사형이야말로 그녀의 지아비가 되는 것인데 그녀가 어떻게 그대를 지아비라 부를 수 있겠어요? 위소보는 말했다. 안 돼. 그녀가 유일주에게 시집을 가게 된다면 나는 그야말로 크게 질투를 하여 초 항아리를 뒤엎어 놓은 것보다 더욱 시큼한 냄새를 풍기고 말 테야. 목건병은 말했다. 유사형은 좋은 사람이에요. 위소보는 말했다. 그대가 그를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나는 더욱더 질투를 하게 되고 더욱 많은 질투를 하게 되지. 아이쿠. 질투를 하다가 너무 지나쳐서 내 자신이 초항아리가 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군. 하하하. 크게 웃은 다음 그는 보따리를 안고 처소를 나섰다. 그리고 문을 잠갔다. 이어 그는 4명의 태감을 불러 말을 타고 북경에 있는 오흥웅의 처소로 향했다. 그는 말등에서 연신 오른손을 휘둘러대며 부르짖었다. 빡빡빡 빡빡빡. 4사람의 태감은 그 뜻을 알지 못했다. 그들로서는 개공공이 성지를 받들어 부자가 되러가는 길이니 자연히 운남의 오씨 집안을 상대로 빡빡 긁어먹으려고 하는 속셈을 알 수가 없었다. 오흥웅은 칙사가 왔다는 말을 듣고 재빨리 마중을 나왔다. 그는 위소보를 대청으로 모셨다. 위소보는 말했다. 황상께서는 나에게 어떤 물건을 그대에게 보여주라고 분부하셨소. 소왕야, 그대는 담이 크오, 아니면 작으오? 오흥웅은 말했다. 비직의 담은 가장 작은 편이라 놀라운 일에는 견뎌내지 못한답니다. 위소보는 일순 어리둥절해졌으나
웃으면서 말했다. 그대는 놀라운 일에 견뎌내지를 못한다고? 그러나 하는 일은 대담하기 이를 데 없던 걸. 오응웅은 말했다. 공공의 뜻을 비직은 잘 모르겠으니 아무쪼록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젯밤 강친왕부에서 그는 스스로 불초라고 칭했다. 그런데 오늘 위소보는 바로 성질을 받들고 온몸이었고 또 위소보가 기고만장해하는 양을 보고 은연중 뭔가 잘못되었다는 점을 눈치채고 자기 자신을 비직이라고 칭하게 된 것이다. 위소보는 말했다. 어젯밤 그대는 모두 몇 명의 자객을 궁 안으로 들여보냈소? 황상께서 나보고 여쭈어 보라고 합디다. 어젯밤 궁 안에서 자객 소동이 있었다는 사실을 오응웅은 이미 소식을 들어 알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위소보로부터 그와 같은 질문을 받게 되자 깜짝 놀라 즉시 두 무릎을 꿇고 천정을 향해 연신 큰절을 하며 말했다. 황상께서 저희 부자에게 태산과 같은 은혜를 입혔습니다. 소신의 부자는 바로 소와 말이 된다 하더라도 황상의 은전에 보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소신 오삼계와 오응웅 부자는 기꺼이 황상께 충성을 바치다 죽겠으며 결코 두 마음을 품지 않겠습니다. 위소보는 웃으며 말했다. 일어나시오, 일어나시오. 천천히 절을 해도 늦지 않소. 소왕야, 내가 그대에게 약간의 물건을 보여드리겠소. 그러면서 그는 보따리를 풀고 탁자 위에 벌려놓았다. 오응웅은 몸을 일으키고 보따리 안에 무기와 의복을 보더니 그만 두 손을 벌벌 떨며 떨리는 음성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이건. 오응웅은 공초받은 기록을 살펴보았다. 그 위에는 명명백백하게 자객이 평서왕 오삼계의 명령을 받아 궁 안으로 들어와 오랑캐 황제를 죽일 결심을 했으며 오삼계를 주군으로 세우려고 작정을 했다는 말이 적혀 있는 것이 아닌가. 오응웅은 혼비백산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두 무릎을 꿇고 앉아 말했다. 고옹, 이것은 결코 진짜일 수가 없습니다. 소신 부자는 간악한 자의 모함을 받은 것입니다. 아무쪼록 공공께서는 황상에게 주품하시어. 위소보는 말했다. 이 무기들은 모두 반역도들이 궁 안으로 가지고 들어온 것이요. 그리고 대형무도한 짓을 하려고 했소. 무기에는 모두가 귀왕부의 표기를 해놓고 있어. 소신 부자는 원수가 무척 많습니다. 이 사건도 원수들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대의 그와 같은 말에는 3푼 정도 옳은 점이 있소이다. 그러나 황상께서 믿으실지 모르겠구려. 오응웅은 말했다. 공공께서는 황상에게 저희 부자에 대한 변명을 몇 마디라도 해주신다면 황상께서는 영명하신 분이라 반드시 공공의 말씀을 믿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은 커질 대로 커졌소. 세객도 색대인, 시위 두령인 다룡다 대인 모두 황상을 뵙고 자객의 공초를 주품했소이다. 그대도 알겠지만 이와 같이 반역을 꾀하는 큰일을 그 누가 감히 한 옆으로 제쳐둘 수 있겠소? 그대를 위해 황상 앞에서 몇 마디의 변명을 못할 것도 없는 일이오. 더군다나 나는 한 가지 묘책을 생각해냈소. 그렇다고 완전히 들어맞게 된다는 보장은 할 수 없으나 10중 8구 그대 부자의 죄명을 씻을 수 있을 것이오. 그러나 너무 번거로운 일이오. 즉 귀찮단 말이 왜다. 오응웅은 크게 기뻐했다. 어쨌든 공공께서 구해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아무쪼록 일어나서 말씀하십시오. 오응웅은 몸을 일으켰다. 위소보는 말했다. 그들 자객들은 정말 그대가 보낸 것이 아니오? 결코 아닙니다. 비직이 어찌 그와 같이 10번 죽어도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지르겠습니까? 조토이다. 나는 그대를 친구로 사귀겠으며 이번만큼은 그대를 믿도록 하겠소이다. 만약 자객이 그대가 파견한 것임을 이후 알아내게 되었을 땐 나마저도 죽게 될 것이고 그대 가족들이 멸족을 당하게 될 때 나 역시 같은 운명을 겪게 될 것이외다. 공공께서는 마음을 놓으십시오.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 그대가 볼 때 그 반역도들은 누가 파견한 것 같소? 오응웅은 생각해보더니 말했다. 저희 부자의 원수들은 무척 많습니다.
일시에 추측하기 어렵군요. 그대가 나에게 황상 앞에서 변명을 해달라고 한 이상. 어쨌든 원수의 이름쯤은 될 수 있어야 황상께서도 믿으실 게 아니겠소? 그렇죠, 그렇죠. 가친께서는 대청나라를 위해 천하를 도모하신 분이라 소멸당한 반역자들이 적지 않은 편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자성의 잔당이나 전 명나라 당왕 또는 개왕의 잔당 그리고 운남목씨 집안의 잔당을 들 수 있죠. 그들은 마음속으로 원한을 품고 있기 때문에 반란 같은 것을 곧잘 해낼 것입니다. 위소보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자성의 잔당이나 운남목가의 잔당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무공수법이 어떤 것이오? 그대가 나에게 몇 수 가르쳐 주시오. 그러면 내가 황상에게 펼쳐 보이겠소. 그리고 어젯밤 내가 친히 보았는데 자객이 사용한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초식임에 틀림없다고 말씀드리겠소. 오응웅은 크게 기뻐 재빨리 말했다. 공공의 그와 같은 계략은 정말 멋지군요. 하지만 비직은 무공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지 않으니 수하들에게 물어보지요. 공공 잠시 앉아 계십시오. 비직이 즉시 갔다 오겠습니다. 그는 인사를 한 후 총총히 안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그는 한 사람을 데리고 들어왔다. 이는 바로 그의 수하시종의 우두머리인 양익지였다. 어젯밤 위소보는 그를 도와 700냥의 은자를 따도록 해주었다. 양익지는 앞으로 나와 위소보에게 인사를 했는데 얼굴에는 우려의 빛을 띠고 있었다. 아마도 오응웅이 그에게 사정을 이야기한 모양이었다. 위소보는 말했다. 양형 걱정할 것 없소이다. 어젯밤 그대가 강친왕부에서 무공을 연마하는 등 크게 솜씨를 보였고 적잖은 문무대신들이 친히 보지 않았소. 해서 결코 그대가 궁 안으로 들어가 자객짓을 했다고 보는 사람은 없을 것이오. 나도 그대를 위해 증인이 되어줄 수 있소이다. 양익지는 말했다. 네. 공공 감사합니다. 그런데 간악한 자의 모함이 무섭습니다. 양익지는 위소보를 곁눈질한 후 다시 말했다. 세자께서 말씀하시길 공공께서는 공평하게 일을 처리하시며 황상 앞에 나가시어 우리들을 위해 변명을 해주겠다고 하셨다니 그야말로 우리들의 대은인입니다. 평서왕에게는 너무나 많은 원수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무공수법은 매우 복잡한데 다만 모광부의 무공은 독특하게 일가를 이루고 있어 매우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위소보는 말했다. 애석하게도 일시 모광부의 사람을 찾을 수가 없군. 그들로 하여금 몇 수 초식을 펼쳐 보이도록 했으면 좋으련만